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예. 기출풀이 시간이고, 그리고 또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또 간략하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첫 시간부터 또 너무 달리면 안 되니까 9월이죠? 지금 벌써 9월이 왔습니다. 가을이요, 가을. 근데 지금 되게 더워요. 낮이어가지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이제 무역실무 2차 과목이죠. 무역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은 요새 이메일로 거의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질문을. 네,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 번호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의 다 핸드폰으로 질문을 주세요. 네, 이렇게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카톡으로 저장하셔가지고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7월, 8월까지 해서 이제 5월, 6월 달에 기본 이론을 마무리를 했고, 7월, 8월 달에 이제 핵심 요약이죠, 핵심 요약. 기본 때 했던, 흩어져 있던 애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9월, 10월 달, 2달 코스는 이제 기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출풀이 시간인데, 작년까지는 교재를 좀 냈었거든요. 교재를 냈었는데 뭐 굳이 교재까지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그냥 프린트물로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 기출풀이 때도 똑같이 2달 코스로 1회독, 어차피 기출풀이가 진도에 맞게 나가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그냥 동일하게 1회독을 진행하시면은 이제 한 3회독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6월에 이제 1회독 하셨고, 7월, 8월 달에 또 1회독 하셨고, 그리고 9월, 10월 달, 요때 이제 1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부터 문제풀이, 진도별 문제풀이라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요때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에 대한, 해설 강의 하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건데, 일단 기출풀이 시간에 예전 스타일 문제들이 있고, 최신 기출이 있는데, 최신 기출들도 물론 볼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지 볼 거고, 어떤 형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예전에 좀 논문 형식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일단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예전 문제 그리고 요즘 문제들을 같이 좀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솔직히 요즘 스타일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은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그냥 단답형 암기형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스타일 문제들은 문제 50점짜리 시험 문제는 굉장히 이제 길고 도대체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되는지 이러한 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 다 쪼개져 나오잖아요. 쪼개져 나오니까 목차도 잡을 게 거의 없어요. 목차 잡을 것도 그냥 다 주어진 대로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술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옛날만큼 그런 목차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좀 없어졌다, 좀 수월해졌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시험 문제가 계속 이렇게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그냥 최근 스타일을 유지를 할 것 같기는 한데, 또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유형 20점짜리를 10점, 10점으로 안 쪼개고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양쪽으로 다 대비를 하시고 예, 어서 오세요. 양쪽으로 대비는 다 하시되 그래도 옛날 스타일 문제들도 보시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서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요 기출풀이 시간 때 요즘도 채점평 나오나요? 채점평. 요즘에 채점평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채점평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은 뭐 30회차 채점평, 31회차 채점평, 32회차, 33회차 채점평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 채점평을 가지고 거의 한 30분 가까이 설명을 드렸는데 의미가 좀 없어졌어요. 채점평에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무역 실무를 암기하듯이 기술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다. 막 이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채점을 하시고 너무 그냥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아니라 그냥 나열된 걸로 그냥 쓴다. 막 이런 식인 굉장히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 이러한 채점평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조금 의미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런 채점평을 보는 것조차도 요즘에는 큰 의미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너무너무 답안이 딱딱 떨어지게끔 지금 좀 시험 문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제외를 했어요. 제외를 해버리고 그리고 무역실무가 있으면 대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역실무 30점 2문제 20점 1문제 그리고 대외 외환 이제 10점 10점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대외 외환도 요즘에는 되게 나열해가지고 뭐 5개 쓰세요, 6개 쓰세요. 거의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큰 얼개를 잡아가지고 목차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관련된 내용 의 정도 써주시고 이번에 물어보는 거 뭐 5개 쓰시오 하면은 그 한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써도 해도 뭐 전혀 무방하게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도 지금 이제 9월 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시동을 거셔야 돼요. 9월, 10월 달에 열심히 대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을 그래도 한번 1회독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그래도 나중에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나중에 11월, 12월이 됐을 때 이제 슬슬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때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은근히 늦게까지 미뤄두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과목도 되게 벅차고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그래도 체크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아침에 했어요. 그냥 최대한 빼먹지 말자.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환특법을 맨 뒤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맨날 안 하게 돼요. 막판에 가서 밀려가지고 무역실무 하다가 그냥 툭 끊어져 버리고 아니면 뭐 다른 과목 하다가 툭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이 아니지 하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침에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한 30분 아니면 뭐 한 40분이라도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보고 그렇게 좀 공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기출 풀이 시간도 똑같이 8회차 1회 오늘부터 해가지고 총 8회차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9월달, 10월달 해가지고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마무리가 될 거고 이 기출 풀이 교재라기보다는 프린트물은 그냥 요렇게 기출이 됐었고 그냥 내가 기출 풀이 문제집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그 기본서가 됐든 어떤 문제집이 어떤 교재가 됐든 여러분들이 단권화하는 그런 교재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좀 추가를 시켜주세요.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었구나. 이러한 문제들은 내가 조금 빼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9월, 10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단권화를 끝내셔야 됩니다. 단권화 작업. 뭐 제 교재가 돼도 좋고 기본서가 돼도 좋고 어떤 교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교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래도 10월까지는 단권화 작업을 끝내시고 공부 범위도 10월까지만 넓히세요. 10월까지만 계속 공부 범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 가시는 거죠. 아, 이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도. 이때부터는 멈추세요. 이때부터는 줄여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점점 시험날까지 다 못 가져가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양을 이때까지 어느 정도 딱 정리를 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무한 반복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역순문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10월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최대한 단권화 작업은 그래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노트. 저는 솔직히 지금 유형 시험에서는 목차 노트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공부할 때 목차 노트를 나름대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혼자. 막 관세법도 목차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했는데, 한 10월 달까지 열심히 저도 혼자서 목차 노트를 막 만들었는데, 한 12월 돼가지고 만들었던 목차 노트를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없앴어요. 그리고 저는 목차 노트를 그때 당시에도 안 만들고 그냥 공부를 했었는데, 목차를 그래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건 뭐 마음이 좀 편해진다, 아니면 목차를 보면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뭐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만들지는 마시고 그래도 한 11월 정도 돼서, 우리가 지금 3회독제거든요. 1회독, 2회독까지 했고 이제 9월달, 10월달 3회독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만드시기에는 공부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면은 찢어야지, 버려야지 하는 시간 낭비가 좀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만들다가 이걸 내가 왜 하고 앉아있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필요하고 그런 걸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출풀이, 오늘은 이제 1편 무역의 기초랑 이제 CISG 앞부분부터 해가지고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많이 없고 OT를 또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보시겠습니다. 시험 문제 유형이 예전 스타일의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10점짜리 문제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요 10점짜리 문제들은 10점, 10점 두 개가 합쳐가지고 20점이 무조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점짜리의 10점 분량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50점짜리 문제도 있죠. 50점짜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50점짜리가 목차 뭐 나눠질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통 한 4개 정도 목차, 아니면은 뭐 많으면 5개까지 목차가 잡히는데, 이게 50점이면은 이게 뭐 한 10점, 10점, 뭐 20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니까 요렇게 30점짜리로 나올 수 있겠고, 요렇게 20점짜리로도 50점짜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 자, 2004년도에 나왔던 10점짜리 문제가 되겠고, 중개무역과 관련된 문제예요. 중개무역과 관련된 문제고, 무역 거래 형태, 무역의 분류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중개무역이 있고, 중개무역이 있고, 단순한 그냥 부동산 중개 생각하시면 되는. 자, 그리고 외국, 인도, 수출이 있고, 외국, 인수, 수입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위탁 판매가 있을 수 있겠고, 수탁 판매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가공무역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뭐 가공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위탁 가공무역, 수탁 가공무역, BWT 거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무역 거래 형태가 있고, 또 연계무역도 있죠. 연계무역. 우리 다 기본 시간 때 배웠던 어떤 무역의 종류,
분류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무역의 분류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앞부분에서 무역의 분류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무역의 정의, 중개무역에 대한 정의라든지 외국 인도 수입에 대한 정의라든지 외국 인도 수출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러한 정의들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상에 정의를 끌어다가 쓰는 게 그래도 좀 보기 좋다. 그냥 내가 아는 거 쓰는 것보다 그래도 대외무역 관리 규정상의 정의를 쓰시면 그래도 이 친구는 연관성 있는 것도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했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정의는 최대한 달달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끊어 가지고 말이 이어지게끔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무역의 분류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파트는 일단 뭐 의도 나올 수 있겠고 정의 쓰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았었어야 돼요, 내가. 아니면 뭐 특징도 나올 수 있겠죠? 각 무역에. 그리고 뭐 장단점. 나올 수 있을 만한 범주들이 만약에 무역의 분류에서만 나온다면.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효용과 한계. 이게 단점이기는 해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수출입 실적, 인정 범위. 한 요 정도 범주에서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거래 형태, 무역의 분류 파트에서는 크게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중개무역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즘에 이렇게 잘 안 나오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아서 쓰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문제가 그냥 쭉 한 줄로 되어 있어요. 한 줄로 되어 있고 중개무역의 정의.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수출입 실적의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 동그라미 3번. 한국을 중개무역으로 할 때 공급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관계 서류에 대한 중개무역인의 조치. 4번.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즉 문제에서 제시한 건 총 4가지를 쓰라고 한 거예요. 4가지. 근데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했으니까 내가 아는 게 더 있으면 더 써도 상관은 없었겠죠.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점수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의도 쓰고 의도 쓰라고 했네요. 그래서 정의를 쓰라는 게 없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의에다가 정의를 써주시면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정의도 쓰라고 그랬고 의도 쓰라고 했으니까 정의는 정의대로 쓰셔야 되고 의에다가는 정의가 아닌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끌어다가 쓰셨으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길었어요. 요걸 요즘 스타일로 바꾸면 중개무역과 관련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중개무역의 가로 1 정의 뭐 3점. 2. 의 3점. 수출입 실적의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 3점을 쓰시오. 물음이 중개무역국으로 할 때 공급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관계서류에 대한 중개무역인의 조치를 쓰시오. 10점 해가지고 20점으로도 낼 수 있겠죠. 시험 문제. 그래서 예전 문제라고 해서 암기를 안 해야 된다? 그런 게 다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무역의 정의 보실게요. 자, 중개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끊어주시고,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자, 동그라미 1번 보세구역, 동그라미 2번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동그라미 3번 자유무역 지역. 요 3가지 이외에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2조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 쓰라고 했으니까 1번에 중개무역 정의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의를 쓰라네요. 그 정의 썼으니까 의에는 그러면은 중개무역을 왜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이거는
꼭 이대로 안 쓰셔도 돼요. 난 다른 거 쓸 거, 나는 뭐 다른 어떤 장단점을 쓸 거예요 하면은 그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중개무역은 중개상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그대로 수출함으로써, 자, 동그라미 1번 중개차익의 확보가 가능. 이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장점. 중개인이 이 중개무역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무역은 중개인 자국상품 공급 능력이 부족할 때 최초 수출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에 수출함으로써 시장을 유지하고자 할 때, 이럴 때도 쓸 수가 있겠죠. 즉 우리나라에 주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공장시설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좀 받아서 팔아야 되겠네 하고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개차익 확보도 이런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급 능력 부족할 때 이럴 때도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더 써도 돼요. 뭐 장단점, 특징, 목적 이런 것들을 의의에다가 좀 서술을 해주셨으면 됐던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자, 대무역법상 수출 실적. 자, 중개무역 우리 기본 이론 시간 때 외국 인도 수출, 뭐 외국 인도 수출, 외국 인수 수입, 뭐 임대차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실적에 대해서 공부 같이 하셨었죠. 거기에서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수출 실적 인정 여부 물어봤으니까 대무역법상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라고 서술했으면 됐던 거고, 인정 범위. 자,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자, FOB 가격. 우리나라는 수출 금액 통계를 FOB로 매기죠. 그리고 수입은 CIF로 매기죠. 그래서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 그리고 인정 시점은, 자, 입금일. 가득액에다 밑줄, 입금일에다가 밑줄. 그래서 인정 여부랑 인정 범위 쓰라고 했으니까 인정 여부랑 인정 범위 써준 거예요. 이렇게 써준 거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공급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관계 서류에 대한 중개무역인의 조치. 자, 읽어볼게요. 요거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스위치 BL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스위치 BL. 이거는 스위치 BL과 연관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 쓰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일단 인지가 딱 되셔야 되고, 자, 개요. 중개무역의 경우 원수출상과 중개인과 최종 수입상 사이에 계약이 각각 체결되나 물품은 원수출국에서 직접 선적되어 최종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인 원수출상의 정보 또는 최초 거래의 가격 등이 노출되어 중개인의 차익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인은 아래의 방법으로 서류를 발급하여 공급자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 가로 안에 상업송장, BL, 환엄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상업송장, 환엄 등을 3번 목차에 넣은 거고, 스위치 BL, S라고 했으니까 BL이 훨씬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앞달라고 쓴 거예요. 자, 스위치 BL이란, 자, 쭉 밑줄 치실게요. 스위치란 문구가 기재된 산화증권.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 기본 시간 때도, 핵심 요약 시간 때도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원수출국에서 발행된 BL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중개국에서 중개인이 자신을 수화인에서 송화인으로 변경, 최종 수입상을 수화인으로 하는 BL을 재발행하여 수입상에게 제시한다.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실게요. 중개국에서 중개인이 자신을 수화인에서 송화인으로 변경, 최종 수입상을 수화인으로 변경. 자,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일본으로 간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 BL. 자, 그리고 여기에서 BL을 스위치하는 거예요. 자, 오리지널 BL 상에는 송화인이 중국에 있는 원수출자가 되겠죠. 최초 수출자. 그리고 수화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중개인이 되겠죠, 중개인. 그래서 얘가 딱 BL을 받은 다음에 가리는 거죠. 송화인이 스위치 BL상의 송화인은 중개인이 되겠고,
수하이는 최종 수입국, 즉 일본에 있는 최종 수입자가 수하인이 되겠죠. 스위치 BL. 자, 그래서 요 스위치는 선사가 해주는 거예요. BL에 대한 스위치는 뭐 수입자가 마음대로, 중개인이 마음대로 스위치 BL 막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선사에다 요청을 해야 돼요. 야, 이거 스위치 해줘, 스위치 해줘. 근데 잘 안 해줍니다. 선사에서.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자, 여기에서 변경은 이렇게 하는데 변경 못하는 건 뭐가 있죠? 원산지. 예, 원산지 같은 거는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송장, 환화음 등. 자, 볼게요. 중개인은 수입상과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자, 그 다음 밑줄.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밑줄. 거기까지 밑줄. 및 환화음 등의 서류를 발행하여 수입상에 제시한다. 상업송장이랑 포장, 명세서. 여기에 발행된 우리 실무적으로 CIPA라고 되게 많이 표현을 쓰거든요. 커머셜 인보이스, 이 상업송장. 그리고 패킹리스트, 포장 명세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CI에 여기 뭐 수출자, 수입자 똑같아요. 원수출자가 기재될 테고 수입자는 중개인이 기재가 될 테고 얘가 이 CI를 바꾸겠죠. 자기 걸로. 그래서 여기에 수출자는 중개인, 수입자는 여기 최종 수입자. 가격은 여기에 만약에 100원 돼 있다면 여기는 뭐 120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20원 자기가 중개차익 먹으려고 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80원에 팔지는 않겠죠. 100원에서 80원에 판다? 그러진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일단 문제 보면은 처음에 딱 그냥 문제를 봤을 때 중개무역의 정의, 의의, 수출 실적 인정 여부, 인정 범위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쓰래? 근데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뜯어보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여러분들 기본 시간 때 배웠던 거고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점수 배점이 어떤 식으로 보통 되냐면은 이제 10점짜리니까 정의에 한 2점, 의의에 2점, 그리고 수출입 실적 인정 여부 인정 범위에 한 2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중개무역인의 조치 여기에 좀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4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04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중개무역 앞단락에서 무역의 분류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내면은 중개무역이랑 BWT 묶어가지고 각각 10점씩 해서도 충분히 또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나왔던 보세 창고도 거래에 관련된 BWT 거래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되겠고, 자, 일단 2006년도에도 한번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 기출 문제도 우리 뒤에 나오니까 그것도 같이 보실 거예요. 자, 보세 창고도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자, 동그라미 1번 기관 경과 선화증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 첫 번째로 본 게 뭐예요? 스테이 BL의 개념을 쓰래요. 그리고 이것이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동그라미 2번. 두 가지 쓰라는 거였죠. 두 가지. 이것도 배웠어요. 우리 핵심 유학 시간에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스테이 BL acceptable이었죠. acceptable. 자, 그래서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15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 자, 마찬가지 보세창고도 거래란 의에다가 그냥 뭐 보세창고도 거래에 대한 정의도 좀 쓰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의에 살짝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문장으로 나눴어요. 자, 보세창고도 거래란 수출상이 자신의 위험과 부담으로
수입국의 보세청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장치한 상태로 보관하면서 자신의 지사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입상과 무역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입상의 보세청구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이다. 끊어주실게요. 정의를 쓴 거죠. 보세청구도 거래에 대한 정의였죠. 우리 기본 이론 시간 때 배웠던 그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BWT 거래와 같이 수입국에 이미 도착한 물품의 경우 수입상과의 계약 체결 시기를 예상하기 힘드므로 신용장 결제를 사용하는 경우 서류 제시 기한과 관련하여 기관 경과로 수리가 과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일비애를 언급하기 위한 앞에 전초적으로 살짝 이런 언급을 해준 거예요. 의의에다가.